금방 소개받은 통화정책국의 박성진 과장입니다. 저는 자본시장팀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돈 버는 법이라기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다른 데서 버셔야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름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잘 들어주시고요. 어제 또 하루 쉬는 바람에 준비해놨던 것들을 또 많이 잊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준비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구글 같은 데서 스탁마켓 이렇게 치면 흔히 볼 수 있는 카툰입니다. 황소와 곰이 지금 주사위 놀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상승 어떤 장세를 보일 때 우리가 흔히 불리시하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을 불리시 마켓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고 그럴 때를 우리가 베어리시하다 하고 베어 마켓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시장에서도 그걸 차용해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게 왜 불리시하다, 베어리시하다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냥 찾아봤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서. 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서 왜 곰이 나오고 이런 거 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 이것도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랬다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19세기인가? 18세기에 영국에서 곰 가죽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곰 가죽이 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팔았답니다. 그리고 언제 곰이 잡힐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어떤 그런 물건을 미리 판 건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공매도를 하는 거죠. 숏세일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공매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파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서 유래해서 이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장세에 있을 때 그거를 베어리시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항상 그 시대에 아마 곰하고 황소하고 이렇게 싸움을 많이 붙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것을 불리시하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곰하고 이 황소하고 싸우는데요. 곰은 뿔을 이렇게 위로 치켜 올리면서 싸우고, 곰은 발을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 해서 한다는 건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최근의 동향,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떤 안정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처음 시간에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건지, 그 환경들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건지, 물론
저희 한국은행에서 하는 강의가 뭐 그렇듯이 뭐 증권사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것과 다르게 뭐 주가가 뭐 하락할 것 같다든지 상승할 것 같다든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개별 종목 찍어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중요하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시오, 그렇게 그런 뭐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뭐 이런 걸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다 뭐 대학생분들이 여기 보니까 많으시고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주식 시장은 아시죠? 그 주식 회사가 발행한 어떤 지분 증권을 의미하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뭐 대출이라든지 회사채,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그런 것들을 타인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과 달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경로로서 주식 시장을 이용을 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꼬으면 빚이 되지만, 아시겠지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자금이죠. 물론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당만 하면 됩니다. 그런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고요. 죄송합니다. 경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자본을 통해 자금을 많이 조달하게 되면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뭐 아시겠지만 뭐 비상장 기업이 최초로 이렇게 주식을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를 뭐 IPO 기업 공개라고 하고요. 중간에 이제 뭐 자본금을 늘리는 그런 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 시장은 가장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주로 이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이런 시장은 이 프라이머리 마켓, 그러니까 발행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개인이라든지 일반 뭐 기관 투자가, 그리고 뭐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투자자들이 어떤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시장은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왜 주식 시장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분석을 하고 심지어는 이게 금요 강좌에 와서 강의도 하느냐? 이게 뭐 중앙은행 같은 기관에서는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데가 어떤 정책의 파급 경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재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 웰스 이펙트.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늘면 소비를 늘리고, 뭐 자기 재산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인다는 건데, 이런 제가 숙지 않아서 이 자산 효과를 통한 어떤 정책의 파급 경로가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대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뭐 한국은행이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을 변경, 뭐 주된 게 이제 저희 기준금리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정책금리겠죠. 이 정책금리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가는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주식시장은 이 자산 가격 경로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주가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한국은행이 또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뭐 경제학적으로 말해서는 뭐 케인지언적인 시각이 있고 통화주의적인 시각이 있겠지만, 일단 뭐 케인지언적인 시각에서 보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요, 그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개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 주체들은 본인의 재산이 늘어난 걸로 생각을 하게 되고,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어떤 우리나라 GDP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뭐 소득을 늘리는 이런 생산을 늘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논리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죠. 이게 미국에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주식 시장보다는 이런 자산 효과 면에서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많아진 돈을 어디엔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돈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그게 소비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토빈의 Q 뭐 이런 Q 이론 이런 걸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이렇게 토빈의 주가가 올라서 토빈의 Q가 상승을 하면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이긴 한데요. 이제 미국에서 뭐 부동산 가격과 주가를 가지고 얼마나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얼마나 소비로 연결되냐 그걸 조사했는데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주가가 1달러 오르면 또는 부동산 가격이 1달러 오르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 1달러가 오르면 소비가 6에서 8센트 정도, 그러면 주가가 1% 정도 오르면 0에서 2센트 정도, 그 정도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보다는 훨씬 더 웰스 이펙트가 낮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미국보다도 오히려 웰스 이펙트가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이게 전통적인 이론이고요. 사실 최근에는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게 주식시장을 유심히 보는 것이 주식시장이 가장 변동성, 발러틸리티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 안정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 저희 나라가 휴장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가가 한 0.6%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미국에서 어제 다우가 한 1.5% 정도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축소 우려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어떤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또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곧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많은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너무 길었죠. 제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냐? 뭐 아시는 것 같이 주가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 사는 사람 많으면 오르고요, 파는 사람 많으면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럼 과연 그러면 주가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 게 맞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배당평가 모형 하나 이렇게 해봤는데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뭐냐, 내가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캐시플로어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배당평가 모형에서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당을 어떤 이자율로 할인한 이런 걸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배당평가 모형을 배당을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배당도 꾸준히 는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항상 같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차피 경제에서는 기업이라는 거는 고잉 컨선, 그러니까 계속 기업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결국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겨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기업들이 그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하는 코스트가 결국 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과는 플러스 양의 관계에 있고, 시중 금리와는 반대 방향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시면 그래프 하나 그렸는데, 이게 뭐 주가는 아까 앞서 뭐 앞 페이지에서도 있었듯이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금리와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아시죠? 뭐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두 개의 장내 유통시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제3시장으로 불리는 프리보드 시장도 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그 개장된 장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장내 유통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말해서 그 장내 시장 3개, 장외 유통시장 하나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아직 코넥스 시장은 아직 거기서 결정되는 주가 지수가 산출이 된다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남짓 지나서 여기 그렇게 소개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한 10배 정도 되죠. 요즘 사실 금년 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코스닥 지수는 좀 상승한 편이고 코스피는 조금 하락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한 요 정도 시가총액이 한 10배가 차이 안 나는데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스피는 이제 우리나라 그 블루칩이죠. 중대형 우량 기업 위주로 상장되어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라든지 성장 기업 위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가총액 흐름을 그려놨는데요.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가총액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이때. 그래서 조금 줄어들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보면 쭉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뒤에 한 2010년 정도부터는 사실 좀 이렇게 비슷한 수준, 1100조 원대 정도에서 이렇게 비슷한 모습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세계 11번째입니다.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GDP 규모가 세계 한 15위 정도 되죠.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 다 앞에 있고요. 미국이 시가총액이 1인데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33%?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계산해보면 아시겠죠? 한 2% 정도 되나요? 일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올랐는데, 일본, 영국, 홍콩, 중국 이런 데들이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좀 많이 올랐죠. 홍콩 이런 데들이 6, 7% 정도 수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보면 미국은 그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한 125%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96% 정도 됩니다. 예, 보시면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아주 큰 편이고요. 일본이나 독일, 중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미없는 게 나왔네요. 업종별로 보면요.
우리나라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8%로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시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한 17점 몇 퍼센트? 한 20% 정도까지 갔다가 뭐 지금 좀 떨어져서 한 17%대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우량주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면 지금도 한 20%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운수 장비인데 여기 뭐 자동차 업종 이런 걸 말합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데 한 4.6% 정도. 그다음에 뭐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운수 장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 장비도 꽤 큽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철강, 금속, 포스코 같은 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3위 정도 되는 데인데, 그래서 여기 뭐 철강, 금속이 4.7%인데 이런데 포스코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별로 볼 때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보시면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기관별로 이렇게 된 통계가 2011년도 것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고요. 주식 수 비중으로 하면 한 15%대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어떤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뭐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장기적으로 한번 보면요. 2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대체로 이렇게 오르고 있죠. 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휘청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있다가 뭐 2011년, 12년 요럴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주가의 흐름을 크게 보면 이게 한 2005년경 정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2005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사이 그리고 뭐 그 이후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뭐 9/11도 있었고 뭐 IT 업종도 붕괴도 있었고 이렇게 카드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2005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우리나라에 새로운 이제 돈줄이 등장하게 됩니다. 뭘까요? 네.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펀드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펀드가 뭐 우리 아이 뭐 3억 만들기 펀드 이런 거 아시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은행 같은 데 가면 펀드 이렇게 가입하고 이러면 막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펀드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 뭐 개인들이 대부분 뭐 펀드 한두 개쯤은 다 가입을 했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뭐 월급 들어오면 매달 뭐 거의 뭐 100만 원씩 막 넣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2005년부터 주가가 쭉 이렇게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2007년인가요? 드디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000을 돌파합니다. 2003가요? 뭐 한 이렇게까지 돌파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뭐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뭐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런 약간 글로벌 경제가 별로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2008년 여기 보이면 저점 있죠. 여기가 900대인가요? 하여튼 급격히 떨어집니다. 2000에서 1000이 붕괴되다 못해서 900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예, 요때 꼭지 잡았던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러다가 뭐 그러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제 펀드 투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빠져나가고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이 2008년도 뭐 하반기 정도부터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또는 각국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뭐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양적 완화라고 해서 QE1, QE2, QE3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합니다. 물론 그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책 금리죠. 그 연준의 그 FFR 금리를 0%까지 이렇게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벤 버랭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죠. 그래 뭐 그냥 막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여기 우리나라 코스피만 있는데 전 세계 주가가 동반해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어디죠? 여기 2000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나라 주가는 2011년도경에 사상 최고치인 2223인가요? 4인가요? 하여튼 그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좋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는 또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한번 또 떨어졌다가 그 뒤에는 뭐 많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유럽도 안 좋고 뭐 유럽 뭐 재정 위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가 구제금융도 받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주가가 지금은 요 1900 뭐 1800, 1900대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조그만 부분을 요렇게 그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동한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장기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이 사이에. 어차피 그 금년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 2013년 딱 들어서고 나서 1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첫날 2030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 뭐 미국의 그 재정 절벽 뭐 이런 우려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무사히 잘 넘어가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보면 참 주식 시장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가가 야, 왜 올랐어? 이러면 이제 이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 사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진 거는 이거 뭐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엔화 약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위에 보고를 드릴 때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악화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 달 알겠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 달에 왜 올랐어? 그러길래 그 우려가 완화되면서 올랐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뭐 어떻게 올랐다가 사실 맞습니다. 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오르는 거고 올랐으니까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좀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어떤 흐름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1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뭐 2012년 12월 달인가요?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 또는 그 이전 뭐 당선되고 나서부터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부터 일본이 장기 디플레 탈출을 위해서 뭐 과감한 완화 정책을 수행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인 거죠. 엔화 약세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수출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통해서
일본도 어차피 수출 중심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완화적 정책을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로 가고 우리나라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많은 어떤 수출 면에서 경쟁 관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마 일본과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야.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 사이에 뭐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이러면서 더 찬물을 끼얹죠. 그러다가 6월달 들어서고 나서는 이게 조금 그게 완화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3월달 들어서 다시 또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떨어집니다. 뭐 이 사이에 뭐 키프로스 사태라든지 이런 유로 지역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엔화 약세의 절정은 이제 BOJ 일본은행이 4월 4일인가요? 어떤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이라는 대규모의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쭉 떨어지죠. 이때는 다시 뭐 북한이 뭐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뭐 이런 어떤 북한 리스크도 있었고요. 뭐 아니나 다르게 또 뭐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 들어서는 우리나라 뭐 정부에서 이제 추경 계획도 발표를 하고 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6월 말경에 2천을 회복을 합니다. 2천을 회복을 하는데 요 6월 초부터 갑자기 다시 주가는 2천에서 여기가 어디죠? 1780 정도 되는데 220포인트 쭉 빠집니다. 한 1.11% 정도 쭉 빠집니다. 요 사이는 요 초반에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6월 중순부터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뭐 반등을 하게 되죠.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중 제가 이거 8월 초부터 자료를 만들어서요. 7월까지만 했는데 금년중에 우리나라가 4.2% 정도 뭐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한 3점대 후반 정도로 하락했더라고요. 4.2% 정도 하락했고요. 뭐 각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선진국 경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랐고요.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보면 세계 평균 수준이 9.6%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이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고 일본이 한 8% 정도, 7에서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주가 상승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게 잘 나가던 그 브릭스 국가들 아시죠? 브릭스 국가들 다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인도, 릭스, 중국, 러시아 다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이죠. 여기 제가 2012년 말을 100으로 보고 이렇게 환산을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랑 다우 지수랑 이제 중국 주가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모양이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침에 9시 수업 들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재무 관리나 이런 선생님이 오시면 앞에 이렇게 앉은 학생한테 야, 어제 미국 주가 얼마 올랐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주가랑 거의 동조화돼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시장 열리기 전에 미국 증시를 체크를 했습니다.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러면 미국 증시가 올랐으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고요. 미국 증시가 떨어졌으면 우리나라도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워낙 미국과의 관련성, 경제적인 관련성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올해 보면 근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세상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이 중국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하고 오히려 많이 동조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미국 주가 올랐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도 오늘 오르겠지? 이러는데 우리나라 주가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10시에 그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거든요.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갑자기 중국 증시가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확 오르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 증시도 등달아서 확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볼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쪽을 봐야 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많은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주가가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우리는 이렇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진짜 오른 게 맞냐? 저기 3월 달인가요? 버냉키 의장이 그 FOMC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통이죠. 금통위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 주가가 막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니까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게 버블이 가능성이 없냐?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버냉키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질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그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까지 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실지라고 명목 아시죠? 명목은 그냥 우리가 코스피가 200이다, 2000이다 이렇게 명목이고요. 이제 실질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겁니다. 고려한 거, 그러니까 즉 버냉키 회장의 말은 물가 상승, 그 사이에 물가 상승이 있지 않았냐. 근데 지금 물가가 쭉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버냉키 의장이 계산해 본 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겠죠. 80년도부터 해서 쭉 물가 지수를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미국 주가가 언제죠? 2000년도 1월인가에 월 평균 기준으로 저는 그냥 계산을 했는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였는데 실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때 3월 달이죠. 3월 달 주가를 보니까 한 94%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거도 해봤죠. 우리나라 거도 해봤더니 89년도 3월 달에 그때 우리가 실질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사실 사상 최고치였는데, 아까 2000년 이후 주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목으로는 쭉 올랐는데 실질 기준으로는 89년도가 제일 높았더라고요. 그때 기준으로 해보니까 우리나라 2013년 3월 달 주가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한 70%대 후반? 그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죠? 한 두세 배 이상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봤자 사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거랑 관계는 없는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금년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베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뭐 그렇게 흐름이 안 보이는데 이게 좀 더 짧은 구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금년 초 한 4월 중순 5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가는 거의 엔달러 환율에 연동돼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쭉 오르니까 우리 주가가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좀 여기 엔화가 약간 엔달러 환율이 횡보를 보이니까 우리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엔달러 환율이 쭉 오르니까 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사실은 뭐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또 사람들이 여기 엔달러 환율 이제 뭐 주가 이야기하면 엔달러 환율 이야기하니까 이제 지겨워졌는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엔달러 환율이 그렇게 그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뭐 5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뭐 연준의 QE 축소 우려가 부각되기 때문에 좀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 4월 달에 일본은행이 이렇게 공격적인 완화 정책,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겠다고 해서 엔달러율이 103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우리 주가는 오릅니다. 이제 엔달러 환율은 이제 조금 이제 식상한 주제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가는 이런 엔달러 환율, 즉 엔화 약세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뭐 그냥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아주 높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국가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뭐 제품이 경합하는 거를 이렇게 뭐 계량화해서 이렇게 한 건데 뭐 여기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요 정도 수준이고요. 뭐 어디 기사 같은 데서 보니까 한일 간의 수출 경합도가 뭐 68%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뭐 대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 6개 그려놓고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려고 이렇게 넣었고요. 예. 미국이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보이시죠? 뭐 GDP 성장률도 2, 4분기 1.7% 성장해서 개선이 됐고요. 미국은 이제 고용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 노동시장을 봐도 실업률이 쭉 떨어집니다. 취업자도 많이 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실업급여, 우리나라도 실업급여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거 매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하는데 쭉 줄어듭니다.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 실업자가 줄어들고 취업자가 많이 는다는 이야기니까요. 미국 주택시장 중요한데 주택시장 이렇게 주택 가격 판매도 많이 늡니다. 우리나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인데 좀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베이한 결과들인데요. 소비자들과 뭐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한 건데 보시면 올라갑니다. 이게 50 이상이면 50이 기준점입니다. 전부 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러면 연준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0% 수준의 어떤 금리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야 될 것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 주가 그래프에서 설명드렸듯이 6월달 이후에 주가가 확 떨어졌죠. 사실 버냉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을 버냉키 대 버냉키로 지었는데요. 갑자기 5월 22일 날 미국 의회에 가서 버냉키가 그럽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양적 완화를 지속하다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양적 완화가 QE3라고 해서요. 매달 MBS를 400억 달러, 국채를 450억 달러, 합쳐서 850억 달러를 매입을 하는 그런 자산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850억 달러면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한 90조 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 4월 달에 정부에서 내놓은 추경 규모가 20조 원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매달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무한정 풀리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달 금통이 우리나라 따면 금통이죠. 회의하는 중에 여기 있습니다. 없어가 아니고 있습니다. 여기 양적 완화 속도 조절이 향후 몇 차례 회의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그날 다 빠졌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19일이었습니다. 이제 FOMC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금년 후반부에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 주가가 또 우작작작작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융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버냉키 의장이 약간 쫄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뭔가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게 미국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가지고 이게 연준의 QE 테이퍼링, 그러니까 QE를 축소한다는 거죠. 그 가능성 여부와 결부지어서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경기가 회복되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왜냐?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연준이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반대로 이제 막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버냉키 의장이 7월 10일 날 전미경제학인가요? 이게 MBER 연설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버냉키가 말을 합니다. 당분간 매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업률이 6.5%, 이게 6.5%라는 게 연준이 이제 요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금리 올릴 거다라고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요. 그거에서 제시한 어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5%를 하회하더라도 원래 하회를 한다는 게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요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하회하더라도 정책 금리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막 오르고 우리나라 주가도 올랐습니다. 한 2몇 퍼센트 이날 올랐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19일 날 의회 청문회 가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전 세계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하고 오실까요? 잠깐만. 중국 이야기까지만 하고 있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가는 중국 주가에 아주 많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QE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세계 제2대 경제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중요한 나라죠. 왜냐하면 어떤 수출입 비중으로 본다든지 이런 경제 관계에서 보면 중국이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성장률도 좀 떨어지고요. 중국이 수출로 먹고 나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수출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조업에 대한 어떤 서베이 결과인데 뭐 기준선을 하회하기도 하고요. 서비스업도 안 좋고 생산도 안 좋고 주택 가격은 정부에서 뭐 양도세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도 주가가 오릅니다. 주택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이 나오겠구나 그런 우려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거기다가 6월 달 들어서는 이게 뭐 중국 이제 신용경색이 나타나죠. 신용경색이 일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결국 이게 뭐 이런 단기 금리가 10% 이상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뭐 어떤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인민은행이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제 이렇게 뭐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런 신용경색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시진핑 리커창 총리 체제로 들어서고 나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뀌면서 뭐 통화 정책도 마땅히 이렇게 뭐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가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중국, 아까 제가 앞에 중국 2, 4분기 GDP 성장률이 7.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7월 15일인가 발표됐는데, 그 앞서 뭐 아이비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 저러다가 정말 뭐 경착륙하는 거 아니냐. 원래 중국이 1년에 거의 10%씩 성장하던 나라였잖아요. 7%면 되게 낮은 거고, 뭐 6%대까지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이게 한 1.5%? 아니 1.2% 정도 빠졌나요? 쭉 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시가 지나서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중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7.5%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7.5%도 낮은 거였죠. 그런데 그래도 예상치와는 부합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7.5%였는데, 단지 전분기보다 좋았던 것도 아니고 낮은 숫자였는데도 그래도 예상치와 부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해서 뭐 그날 0.3% 상승한 걸로 했나요? 하여튼 우리나라 주가가 1.5%가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거는 그 뒤에 이제 7월 15일 날 발표하고 나서 각국 IB들이 이제 다시 이제 금년도죠. 이제 중국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 건데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치와 부합을 했는데도 그날 잠시 이렇게 주가가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계속 그런 우려는 계속 됐는데, 6월 말경에 뭐 여기 사진이 좀 뻘쭘한가요? 이분이 이제 중국 경제정책을 이제 주도하는 리커창 총리라는 분인데, 리코노믹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 분인데, 이분이 중국 정부의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고 이러는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이 시진핑 리커창 이런 어떤 체제하에서는
아마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 거다. 이런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터라 이 리커창 총리가 뭐 어떤 블룸버그에서 통신에서 나온 어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성장률의 하한선은 7%라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7%면 사실 2, 4분기가 7.5% 성장했으니까 뭐 낮은 수준인데도 시장은 안도를 하게 됩니다. 아, 급격히 떨어지진 않겠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6월 말 이후로 이렇게 반등한 모습 보이셨죠? 그게 다 이제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한 주식시장의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의 영향력이 큰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4분의 1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한 47%, 8%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5% 이상,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25%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6월 초에 초부터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앞서 말씀드린 QE라든지 이런 거에도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뭐 이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6월 7일이었나요? 예. 다 시장에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JP 모건이라는 데에서 갤럭시 S3 잘 안 팔리는 것 같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수요가 줄어들 것 같네. 삼성전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6%대를 빠졌나요? 쭉 빠집니다. 그 뒤에 모건 스탠리도 하향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가 하락분에 우리나라 주가가 그날 1% 빠졌다. 그러면 어떤 날은 50%가 넘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1% 이상인 날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날 삼성전자 주가 하락한 게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 하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시가총액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고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없다. 그러면 주가가 어땠을까? 그걸 계산해봤습니다. 이때는 비슷하게 가는데 이때는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7월 초에는 삼성전자가 2,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빠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물론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던 것도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한 70%가 IM 부분이라고 해서 ITM 모바일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전망이 안 좋다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사람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즈 석세스 이즈 삼성즈 비기스트 프라블럼인가? 그렇게 해서 역설적으로도 스마트폰이 워낙 성공한 게 삼성전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도 130만 원 정도 선인가요? 요때 한 158만 원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판 거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앞서도 우리나라 주가가 변동한 요인을 대부분 다 뭐 중국 경기가 어떻고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앞서 뭐 우리 주가 결정하는 거 이야기에서도 들어봤지만 결국 기본 주가가 결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실적이거든요. 실적과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그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것들이 워낙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입 비중이 높고 그런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요인들을 보게 되는데, 뭐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실적을 보면요. 이게 사실 8월 2일 정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2일 정도까지 집계한 거였는데요. 원래 그 상장 기업들은 이게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로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7월 초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쭉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분기보다는 2분기를 보시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의 수가 꽤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전체 규모만 봐도 좀 이게 어떤 예상치보다 훨씬 영업이익이 저조했었는데 1분기만 해도 2분기 들어서는 좋습니다. 보시면 또 여기 재미있게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워낙 이익 규모가 크니까요. 제외하면 뭐 시장 전체는 이렇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PBR이라고 주당 장부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이냐인데, 이게 그 PBR이 1 이하면 그 기업의 장부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청산해도 청산 가치가 더 낮다는 거죠. 청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낮다는 거죠. 이 주가가 보통 이게 PBR이 1을 하회하면 이 저평가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PBR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주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우리나라 주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부각하면서 또 약간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별로 이렇게 보면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영향이 큰 시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막 사면요,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팔면 주가 떨어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산 사람이 있으니까 판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기관하고 개인을 그냥 합쳐봤는데 이게 따로따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좀 이상합니다. 이게 주가가 쭉 오르면 막 팝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주가가 쭉 떨어지면 사죠. 이렇게 좀 반대되는 투자 형태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인이 얼마나 주가에 영향력이 있는지 이걸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죠. 금년 초부터 외국인들이 산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누적을 해봤는데 모양이 거의 주가 그래프랑 거의 비슷합니다. 국적별로도 한번 봤는데요. 보시면 미국계 자금은 계속 팔았습니다. 유럽계 자금도 대체로 팔았습니다. 6월까지요. 그 다음에 아시아계 자금은, 이게 기타가 아시아나 중동 뭐 이런 데인데, 는 대체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뱅가드 펀드인데요. 뭐 많이 좀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뱅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벤치마크 지수를 바꾸면서 MSCI 지수라는 거에서 FTSE 지수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죠. 이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뱅가드가 미국계 자금입니다, 대부분.
뭐 규모는 뭐 시장에서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 6월까지 그 외국인이 한 10조 가까이 팔았으면 거의 7, 80% 수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영향도 우리나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앞서 그 연준의 QE 테이퍼링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외국인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보시면 딱 보이시죠? 5월 22일이 어떤 날이냐면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QE 테이퍼링을 언급한 때, 6월 19일 날은 FOMC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 때, 여기 7월 10일, 뭐 19일은 다시 말 바꾼 때 그런 데인데 그때부터 채권이든 주식이든 자금이 쭉 빠집니다. QE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 국채 금리는 그 채권 금리는 오를 테고 주가는 떨어질 테니까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자금이 쭉 빠집니다. 요거는 이제 주식 자금을 이렇게 선진국 대상 펀드,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뭐 러프하게 집계를 해서 해본 건데 마찬가지로 쭉 빠집니다. 단지 선진국 펀드에만 자금이 이렇게 좀 가죠. 이거는 대부분이 선진국 펀드는 미국인데요. 보시면 여기 5월 22일 이후에도 선진국 펀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6월 그 이후에는 쭉 올라가고요. 이거는 미국의 QE 뭐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게 결국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죠. 뭐 유동성은 비록 조금 줄어들겠지만 줄어들면 미달러는 강세로 갈 테고 그러면 미국 주가는 오를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선진국 펀드 중심으로 자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흥국이라든지 한국 관련 펀드에서 이렇게 자금을 빠진 것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한 어떤 그런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요거는요. 그 BOA 메릴린치라는 데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결과인데 보시면 뭐 엔화 약세 같은 우려가 있었던 뭐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안 좋았죠. 이게 영 미치면 우리나라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고 답한 사람인데 다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한 6월 달에 QE 그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시작되면서 보시면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버냉키 의장 발언으로 그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은 이렇게 좀 펀더멘탈 그 각국의 경제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6월 달하고 7월 달을 비교해 봤는데 보시면 6월 달에 대부분 다 매도였는데 7월 달에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나라는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이런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점이 경상수지인데요. 이 경상수지가 흑자로 기록해서 펀더멘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뭐 규모는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을 보면요. 뭐 국내 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내는 이제 연기금은 대부분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인데 뭐 주구장창 삽니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팔 때도 있었지만 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거고요. 사실은 연기금이 이렇게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좀 덜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보면 특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요, 이게 좀 저가 매수 형태로 많이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형 펀드는 뭐 2008년 이후에 뭐 대체로 매도세죠. 보면 우리 사실
요즘 뭐 상대적으로 펀드를 좀 적게 하지 않습니까? 예, 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빠지니까 자산운용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일시로 떨어지니까 좀 저가 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냐 보면 사실 뭐 저만 해도 뭐 제가 주식을 담당하고 나서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주위에서 봐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보시면 쭉 떨어지면 여기 7조 원대 근처까지 일평균으로 거래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한 4조 원대 정도밖에 거래를 안 합니다. 뭐 많이 줄었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투자자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주로 개인입니다. 외국인은 그나마 뭐 계속 좀 뭐 샀다 팔았다 하긴 하는데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별로 주식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사실 뭐 살만한, 좀 불확실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별로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경제도 그렇게 뭐 좋지 않으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할 여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또 좀 돈이 있으신 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ELS라든지 이런 파생결합증권 같은 걸 요즘 또 많이 뭐 한때는 했고 그랬기 때문에 주식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우리나라 주가 변동성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빅스라고는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시카고 이 옵션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빅스라는 지표고, 이거는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V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보면, 옵션 가격은 어떤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의 변동성을 측정을 해서 그걸 대입해서 이론적인 옵션 가격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반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의 가격을 넣고 그에 해당하는 그 변동성이 뭔가를 도출해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보통 20에서 30 정도 사이면 안정적인 어떤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때 이후로 평균을 내보면 한 24.6인가? 뭐 그 정도 나옵니다. 그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튀었고요. 안정적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게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게 변동성 지수 V코스피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기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올라간다는, 이게 주가 흐름하고는 약간 반대되겠죠? 뭐,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빅스가 공포지수라고 불리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은행에서 금융 안정 보고서 같은 데서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써보는데, 여기 보시면 일중 최고가 최저가 변동률이죠. 이게 뭐 시가총액 회전율인데요, 로 나눠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뭐 일중에 뭐 고가와 저가를 등락을 하더라도 거래가 많으면 그 어떤 변동이라든지 그 변동을 유발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거래가 적으면 그게 거래가 얕으면 조금의 그 충격으로도 주가가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HHR이 높으면 복원력이 떨어지고, HHR이 낮으면 복원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대금이 크게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6월 달쯤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 HHR 지수는 한때 뛰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제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주식 시장을 둘러싼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그렇죠. 왜 이럴까? 저도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 자체가 너무 대외 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물론 개별 기업이 투자를, R&D를 많이 투자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쉐어를 넓히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결정하는 개별 종목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워낙 대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사줄 때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사와야 되는 나라의 상황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가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 중, 유럽, 일본 세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네,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가는 미 연준이 하는 이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이 이 연준은 어차피 또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고 정책을 결정할 테니까요. 이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추정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아마 연준이 언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냐, 요거라고 자신 있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인데, 이건 6월 FOMC, 7월 FOMC 회의 하고 나서 그 비율인데요. 여전히 9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지금. 또 어디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8%까지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지금 대세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연내에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9월 달에, 9월 이제 저희 추석 기간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인데, 그때 연준이 FOMC 회의를 하는데, 그때 아마 QE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거다,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연준과 거래하는 이제 금융기관들인데요, 여기가 JP 모건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아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딜러를 대상으로 서베이 해봤더니 역시나 9월 달부터 이렇게 줄이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QE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게 데이터 베이스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을 할 때 미국의 경기 회복을 전제로 그 정책을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 면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QE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겠죠. 그거고, QE 테이퍼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 규모를 줄이고 궁극에 가서는 흡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니까 그거는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겠지만, 결국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그래서 주가는 오를 거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겠지만 QE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건 정책금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준이 2011년도에 이렇게 출구 전략 원칙이라고 해서 발표한 거에 보면 실업률이 6.5% 이하로 이상이고 인플레이션이 PC 디플레이트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인데 인플레이션율이 2.5% 이내이면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걸 이제 트래시 홀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준을 발표한 게 있는데 거의 근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정책금리를 언제 올릴 것 같냐. 이게 사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도 정책금리를 내외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보면 이것도 역시 서베이를 해봤는데 2005년도 이후에나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근데 모르죠. 어떤 또 그게 발생할지. 이거는 연준에서 발표한 어떤 그 연준 FOMC 의사록 일부에 나오는 건데요. 연준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빨간 선은 제가 그었는데요. 이게 6.5%, 2.5%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2015년. 예. 그리고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대답한 이게 FOMC 위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15년도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정책 금리는 15년도쯤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있잖아요. 한 가을쯤 되면 버냉키 의장이 내년 1월 말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인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을쯤 되면 아마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차기 연준 체어맨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사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죠.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가는 물론 우리나라 주가까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이분은 지금 현재 부의장이시고 이 사람은 클린턴 정부 말기에 재무장관 했던 아시죠? 하버드 총장 하면서 이렇게 좀 발언 잘못해서 홍역을 치른 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고 이분은 사실 요즘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본인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어떤 서베이 한 거에 보면 이분이 될 가능성이 65%, 이분이 될 가능성이 한 30% 정도 이렇게 양강구도인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왜 이야기를 하냐? 사실 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4년부터 연준에 들어와가지고 최근까지 버냉키 의장하고 같이 QE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이분이 된다면 지금의 현행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우세하고요. 이분은 4월 달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QE 양적 완화 정책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분이 되면 연준의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QE 축소를 더 빨리 하고 출구 전략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도비시하고 이분은 약간 그에 비해서는 호기시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향성은 이분이 되면 그 QE가 좀 더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출구 전략도 좀 늦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미국 금리는 하락할 거고 주가는 상승하고 미달러는 약세로 가는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것 같고요. 이분이 되면 그거에 비해서는 금리는 올라갈 거고 주가는 하락할 거고 달러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QE를 축소한다는 거는 돈의 양을 줄이는 거니까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주가의 어떤 QE를 축소하더라도 주가는 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QE를 축소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이분이 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한 연말쯤에는 누가 될지 결정되고 혹시 제가 뭐 거짓말을 했나 하지 않았나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또 어떤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 뭐 앨런 부의장이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주가는 안 오를 수 있습니다. 더 주가를 하락시키는 다른 요인이 큰 요인이 있다면 하지만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시진핑 리커창 지금 현행 지도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역대 이게 보시면 성장률이고 이게 역대 이제 어떤 분인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부론하고 여기 보면 공부론, 균부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덩샤오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분이 집권했을 때는 중국이 어떤 경제 정책을 했느냐? 선부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뭐 공부론도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안 우선 개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개발할 때 뭐 특정 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또는 특정 산업을 먼저 발전시켜서 그게 전체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뭐 대부분의 것이 그렇듯이 부자만 부자 되고 그 부자가 부자가 된 뒤에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가 되는 그 단계는 좀 잘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시진핑하고 리커창 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균부론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장기적인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는 이제 균등하게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질적인 어떤 성장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느 선까지 낮아지기 전까지는 정부가 인위적인 뭐 경기 부양을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최근에 뭐 아베노믹스, 뭐 우리나라도 MB노믹스, 뭐 근해노믹스 있듯이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리코노믹스라고 나왔죠. 리코노믹스가 이제 그겁니다. 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 뭐 부채 감축을 하겠다. 뭐 그다음에 뭐 구조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뭐 앞서하고 좀 겹치는데요. 뭐 이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망도 별로 그렇고요. 뭐 이게 좀 이런 기관들은 좀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 섀도우 뱅킹이라든지 지방 정부 채무 문제도 중국 경제가 이렇게 경착륙할 어떤 그런 위험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섀도우 뱅킹은 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은행의 정상적인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은행의 부외 거래라든지 또는 그 제2금융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죠? 뭐 신탁이라든지 또는 뭐 제2금융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는 뭐 그런 어떤 아니면 뭐 전당포 뭐 이런 것도 섀도우 뱅킹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틈을 타서 어떻게 커지는 그런 어떤 건데 이런 섀도우 뱅킹 규모가 뭐 꽤 크다는 거죠. 그런데 뭐 GDP 대비 한 55%라는데 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중국의 금융 경제를 이렇게 좀 나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정부도 채무가 너무 많다. 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국 경제를 위험하게 하는 위험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왔고 중국 왔고 이제 유럽으로 오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월요일 날 이 자료를 마무리했는데 어제죠? 광복절 전날 저녁에 유로 지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2, 4분기가. 유로 지역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로 지역은 문제가 뭐냐면 유로 지역 재정 위기, 뭐냐면 금융 위기를 원래도 그 복지를 위해서 유럽의 각국들은 재정을 복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나라들이 많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워낙 정부가 많은 돈을 쏟아붓다 보니 재정이 다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같은 나라는 그 어떤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뭐 피그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다 정부 재정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장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보시면 이게 2011년 하반기부터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2, 4분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플러스 0.3%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래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로 지역의 경기 부진을 탈피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뭐 실업률도 높고요. 뭐 특히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뭐 아예 뭐 축이 다르죠. 네, 높습니다. 뭐 청년 실업도 높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뭐 무너졌죠. 네. 뭐 연초에 뭐 키프로스 사태 났을 때는 뭐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뭐 유로 지역 존을 탈퇴하면서 뭐 붕괴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이 트로이카죠. 뭐 ECB 그다음에 뭐 EU 그다음에 IMF 이런 이제 국가들이 이제 뭐 자금을 만들어서 구제금융에 나섭니다. 그 이제 유로 지역 경제의 뭐 거의 한 28%? GDP 28%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메르켈 총리를 주관으로 해서 이 그림이 좀 너무 야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도 팬티만 이 남자분은 드라기 ECB 총재인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뭐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뭐냐? 지금 메르켈 총리가 그 9월 달에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연정이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그 유로 지역의 어떤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한 어떤 그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두에 나섰던 메르켈 총리가 만약에 뭐 지금은 인기가 높다지만 만약에 당선이 안 되고 뭐 유로 지역의 재정 적자 감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대하는 정권이 이제 등장하면 유로 지역이 이게 그런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로 지역 그 재정 적자 감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올 초에 항상 시끄러웠는데 그 어떤 재정 적자 감축과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어떤 정권과 그런 건 필요 없다. 뭐 우리 구제금융 안 받는다. 우리끼리 해보겠다. 이런 이제 정권과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는 정부에서 나서는 복지를 줄이겠다는 거니까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런 어떤 재정 적자 감축과 구조 조정, 구조 개혁에 반대하는 쪽이 정치적인 그걸 잡게 되면 유로 지역의 어떤 지금 재정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독일의 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도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 미쳤으면 좋겠는데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일본
이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이 일본의 대규모 완화 정책을 통한 장기 디플레 탈출 정책, 그게 성공할 것이냐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보시면 아까 뭐 설명을 했지만 니케이 지수가 막 쫙 올라갑니다. 일본 주가가.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원래 아베노믹스가 의도한 바는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이게 대규모 완화 정책을 해서 뭐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뭐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래서 디플레를 탈출하고 성장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또 뭐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생긴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처음 약발이 떨어지면 더 이제 자극제를 더 투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했던 양적 완화 정책 가지고 부족하면 이제 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뭐 또는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건지 하는 것도 관심사입니다. 일본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뭐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보통 보면 뭐 이때는 6 근처까지 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8 정도 초반이 되면 이 저평가 논란이 생깁니다. 너무 싼 거 아니냐. 이익이 이 정도 버는데 주가가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근저에는 중국도 8.5고 대만 같은 데는 13.8인데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이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이런 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는 이야기는 많죠. 뭐. 하지만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우리 주가가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PBR 비율도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이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현 선물과 연계 거래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로 대규모의 주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선물,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런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시장 베이스 확대되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나와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겁니다. 뭐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카툰을 하나 이렇게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카툰인데요. 요 사람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정말로 괜찮은 주식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엑셀이죠. 엑셀. 정말로 익셀 하냐? 익셀? 셀 하다가 하는 거고요. 그 셀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가겠어. 이러면서 굿바이 했는데 바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걸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저도 매일매일 주가를 보지만 왜 올랐을까? 왜 내렸을까?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주가를 이 시계를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러면 사실은 주가는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좀 시계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우리가 경제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왜 저 사람 주식시장 설명하러 나와서 뭐 국제금융시장 이야기하고 왜 차기 연준 의장까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주식시장은 경제를
경제 어떤 현상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안다는 거는 저는 어떤 종목이 뭐 싸고 여기가 뭐 개발 호재가 있고 이런 걸 안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주식 시장을 통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했습니다, 오늘.